지난해 많이 오른 뉴욕 증시 이미 고점이라는 분석에 투자자들 눈높이는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 자금은 다른 나라에 이동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미국이 아니면 다른 대체 투자처로는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4월 2일 상호관세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해서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그리고 트럼프 취임 당시 레벨까지 다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제일 핫했던 용어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딴 나라를 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는 또 6천 간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다시? 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미국 주식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의 밸류에이션 레벨, PER이 20배가 거의 정상 레벨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PER 레벨도 보면은 21배까지 다시 좀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레벨을 바라봤을 때 뭐 작년이라고 안 그랬냐, 올해라고 안 그랬냐, 똑같은데 그럼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성장률이 좋은지 혹은 정성적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좀 명확한 거는 성장에 대한 기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올해를 바라봤을 때에는 성장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못하다.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밸류 레벨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리 봤을 때 국가 단위로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이익의 성장이 어떤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GDP의 구성 항목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순수출은 사실 크게 판단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만 나머지 이제 소비라든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투자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성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를 바라봤을 때 결국 소비가 나온다라는 건 개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를 할 여력이 생기는 건데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읽고는 하죠.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고용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위험 레벨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일부 연체율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소비는 약간은 둔화될 것 같고 투자 쪽은 어떻냐라고 했을 때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약간은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표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이익단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좀 기업이익단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익단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이익이 좋았던 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결국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이 그만큼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왜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이미 기업들은 판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비용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마진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이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비용단이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일단 파월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경기를 살펴봤을 때 공급망 충격이 빈번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입 원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소비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높아진 기업들의 비용을 그만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냐, 수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소비자들의 재정이라든지 소비 여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성장 기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족시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셀 아메리카라고 해서 뭔가 자금이 다른 쪽,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요.
네, 미국이 조금은 둔화하는 모습을 네.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라는 네. 부분이 중요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대적인 경기 모멘텀입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은 미국과 비미국 간의 성장률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게 작년 올해 초까지 좀 얘기가 나왔던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로써 조금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만 좋은 상황이라면 다들 미국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 결과가 작년까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성장률 기대가 약간은 낮아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 기대가 올라오는 다른 나라는 어딘데?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중국이라든지 유럽이 아무래도 그 대안으로서 좀 부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은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 안에 있는데 왜 중국이나 유럽은 괜찮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유럽이 가져가고 있는 확장 재정에 대한 부분들, 확장 재정을 정말 공격적으로 쓰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좀 기대감을 좀 불어넣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유럽과 중국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양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관세 문제가 유예가 되긴 했지만 약간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유럽 증시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까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다만 관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관세가 그래도 7월 9일 이게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했던 기간이고 더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시간이 딱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9일 이전까지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약간은 물러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른 국가들과 좀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에는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역시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자명하게 있을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 먼 얘기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11월을 바라봤을 때 중간 선거가 있게 돼요. 근데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다른 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겠죠.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신념이 맞든 틀리든 떠나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할 만한 정치적인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면 중간 선거에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했을 때 중간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무언가 지지율이나 경기 측면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나아지는 그림으로 나아가야지 만약에 이때부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면은 과연 내년 중간 선거를 바라봤을 때 투표자들이 트럼프 덕분에 경기가 좋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어쨌든 협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강경한 쪽으로 나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로 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강하게 나간다라면은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 요인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 여쭤볼게요. 중국 증시 한동안 보면 이제 기술주들이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뭐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준율 인하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비미국이라는 지역을 되게 예. 뭐 하나의 국가처럼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각자의 다른 국가가 있고 사실 유럽이라는 쪽도 국가가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을 바라봤을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기는 했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기대감을 그렇게까지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혹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주가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결국 정책이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선 가격에서 주가가 더 올라서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정책에 따라 실제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워낙 역내 수출을 기반으로 역내 소비를 기반으로 좀 경제가 좀 굴러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중국을 바라봤을 때에는 중국 같은 국가는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고 내수를 끌어올리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바라봤을 때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상반기 내지는 1분기에는 이구안신이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모습은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중국의 소비자들이 자산이 묶여 있는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는 게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AI 투자를 미국이랑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둘이 합의를 해서 AI나 이런 투자 관련한 인프라들을 뭐 협의까지는, 그러니까 양쪽이 다루 가더라도 하드웨어는 뭐 비슷하게 쓰던지 이런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풀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자기들이 푸는 자금하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해외 자금을 데려다가 인프라를 까는데 자기네가 우리나라 SOC 한 것처럼 그런 펀드로 해서 돈을 좀 넣어줘야지 중국이 좀 부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트럼프나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중동 갈 때도 블랙락 데리고 가고 미국 갈 때도 꼭 블랙락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블랙락 거의 중국 지사는 100% 이미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지난번에 법 바꾸면서. 그러면 뭔가 이제 새롭게 중국에서 돈을 미국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결국은 금융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니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협의를 이번에 보면서 이제 관세를 좀 풀어준다거나 이러면은 양쪽이 다 이렇게 중국도 좋고 뭐 미국도 좋고 글로벌도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을 갈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을 굉장히 다들 낮게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연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이 시장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금융이 사실은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시킴으로써 미국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혹은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뭐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금융 기술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중국이 커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 밑에 있는 이런 국가로서 남게 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이러한 협상들이 단기간 안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그렇게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언가 이권을 취하는, 이득을 취하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훨씬 더 많이 한 뒤에나 그게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AI나 뭐 기술 패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좀 힘을 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칩으로 무언가 민감한 사항들을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보안상의 걱정 없이 쓸 수 있겠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그 칩 수출 혹은 뭐 기술 패권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칩을 뭐 중국에서 만든 것들을 같이 쓴다? 절대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단 자체는 조금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뭔가 좀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지금 그렇다고 외국인이 뭔가 조금 시장 상승을 이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기관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이전까지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왔던 투자 주체는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 그 안에 이제 국민연금이 자리하고 있고 네. 국민연금이 실제로 좀 위탁 운용도 많이 하고 직접 운용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탁 자금들을 좀 더 국내 쪽으로 집행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좀 상승을 시켜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뭘 가지고 봐야 될까? 수급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의 레벨이나 방향을 결정해 왔던 것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잡게 되면은 그 추세를 꾸준히 좀 이어나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외국인 자금들이 뭐 뚜렷하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시장 자체도 조금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러한 수급을 만들어내는 펀더멘탈한 배경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불확실성이 잘 거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예전 같을 때는 보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대형주 위주로만 매매가 일어났다고 보였었어요. 제가 이제 매매할 때는. 근데 최근 보면은 대형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주식들까지도 굉장히 이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과거랑 좀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떤 펀더멘탈한 롱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모멘텀 트레이딩만 계속하는 기계로 하는 그런 매매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롱숏으로 돌리고 기존의 과거처럼 막 대형주를 매일 해가지고 한 달씩 사고 막 이렇게 딱 트렌드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도 좀 포함이 되는데, 일단 중국이나 유럽 같이 우리나라도 확장 재정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뭐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어쨌든 둘 다 뭐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다 주식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PBR이 낮은 레벨에서 이제 좀 올라설 수 있게 하겠다. 혹은 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좀 건드리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냐? 왜? 우리나라 시장은 언제나 쌌고 언제나 PBR 1배가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물론 예외적인 시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좀 들어올 것이냐? 저는 2024년 1분기를 좀 주목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던 시기예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똑같이 환율이 우호적이었냐 아니면은 실적단이 가속화하는 구간이었냐,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은행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사실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업종이나 종목들에 자금이 좀 크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하반기에 정말 제가 기대하는 정책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뭐 시가총액 순위대로 나래비 세워서 자금을 들어올지는 불확실하겠으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러한 싼 종목들 혹은 주주환원에 대한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좀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혼란스러운 게,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올랐고 뭐 또 방산도 마찬가지로 좀 오른 감이 있고, 그래서 기존 반도체를 사자니 뭔가 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릴 때는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펀드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따라서 단기 성과를
측정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금이 회수된다거나 자금 이탈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투자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들,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모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싼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림이 그려지나요? 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관세와 관련해서 약간의 후퇴를 할 수 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겠다고 달려간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내심으로는 무언가 관세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싼 레벨에서는 천천히 좀 사모아가는 전략도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융주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과거 금융주 느낌이에요. 대충 느낌 오시죠? 그렇죠. 예. 네. 소외주의라는 이것 때문에 좀 손이 안 나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거기다 네. BYD가 막 35%씩 할인해서 차를 파는데. 아니 지금 이제 샤오미도 전기차 내놔요. 그러니까요. 제 반발이 좀 있을 거다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잘 몰랐네요. 다음에 이 섹터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달, 두 달 단위로 우리가 성과를 측정을 받지 않습니다. 내 자산을 바라봤을 때 과연 지금부터 바라봤을 때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주가가 소위 말하는 쩔어 있는 것들을 샀다가 이게 한 단계 레벨업 하면은 결론적으로 올라서 있는 주가 레벨에서는 내가 수익을 볼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는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가격에서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샀는데 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이걸 버티고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좀 사실은 좀 되묻고 싶은 그런 섹터가 떨어졌을 부분이 때 있습니다. 사는 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런 섹터가 빠져 있을 때 산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회복성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